택시 드라이버, 디파티드, 셔터 아일랜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1999년에 좋은 친구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개봉했던 대부는 마피아 영화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마피아의 이상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피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내용이죠. 조조에서도 유일하게 마피아를 다룬 이야기가 오브인 황금의 바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영화를 봤다면 스탠드를 빼고 서사와 스토리텔링을 비튼 황금의 바람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안 보셨다면 한번 시간 날 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혀 시간이 아깝질 않아요. 제 채널이 조조로 우려먹는 채널인 만큼 오늘은 두 작품들에서 황금의 바람이 어떻게 연출되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물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시리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어렸을 때부터 갱스터를 보고 자란 헨리 힐은 언제나 갱단원이 되고 싶었을 정도로 이들을 동경하죠. 하지만 헨리는 마피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마피아는 완전한 100% 이탈리아계 혈통만이 입단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감피노 패밀리의 하청에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헨리가 마피아들의 수발을 들다 보니 학교에서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고 화가 난 아버지는 허리띠를 이용해 헨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죠. 이런 지배 분위기에서 더 이상 마피아 일을 못한다고 하자 집에다가 통지서를 건넨 우체부를 찾아가 혼내주고 헨리는 그 모습에서 마피아를 더욱 동경하게 되죠. 이 이후로 아버지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는 또 다른 리더인 지미를 소개시켜주는데 헨리보다 선배격이고 강도짓을 잘하는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이지만 Shrimp and lobsters were best. They went really fast. 역시나 혈통 문제로 마피아가 될 순 없죠. 그리고 지미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헨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토미를 소개시켜주고 세 명의 주인공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토미가 이 영화에서 진짜 백미인 게 100% 이탈리아계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핏줄로는 난 놈이거든요. 근데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총을 쏴갈기는 인물이에요. 주로 상황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얘가 농담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I make you laugh. I'm here to fucking amuse you. 이들은 주로 처음엔 소소하게 공항 주변에서 트럭이나 비행기에 실려오는 수화물들을 강탈해서 폴리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비싸게 팔아치우며 돈을 벌죠.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는 듯 했지만 어느 날 감비노 패밀리의 조직원인 빌리의 출소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빌리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토미를 모욕해요. I used to call him Spit-Shine Tommy. 빡친 토미와 지미, 헨리는 기회를 틈타서 거의 반병신을 만들고 죽인 뒤에 매장시키며 사건은 일단락 마무리됩니다. 마피아를 죽이긴 했지만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멋진 놈들이라고 운 좋은 놈들이라고 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밟게 되죠. 하지만 식구가 많아짐에 따라 씀씀이도 커지고 심지어 내연녀까지 만드는 등 헨리는 질주를 멈출 수가 없었는데 You're a pirate. Just give us the fucking money. 채무자를 협박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붙잡히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절대로 손대선 안 될 마약을 몰래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 좋게 보석금으로 풀려나오게 되고 이미 마약으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게 된 헨리는 자신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가족을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해 삐뚤어지면서 폴리의 경고도 무시한 채 토미와 지미를 끌어들이며 독자적인 범죄 행각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재구성해서 만든 사건인 루프트한자 공항 강탈 사건을 통해 거액의 돈을 쥐게 되며 The FBI says $2 million.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게 되죠. 사실 여기를 지나 후반부에 다다르면 황금의 바람의 느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바람은 마약을 용인하는 디아블로를 끌어내리고 싶은 조르노의 일주일 브이로그니까요. 그래서 작가가 초중반부에 있는 설정들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주인공이 갱스터를 동경하는 것, 폭력을 가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지만 갱 덕분에 나름 구원을 받는다는 것, 15세의 나이에 차와 관련된 걸로 돈을 버는 것이 이에 해당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여겨볼 인물은 폴리였는데 이름부터 폴리, 폴포 비슷하죠. 이 캐릭터는 일단 무슨 일을 할 때 전화가 있는데도 직접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하는 걸 선호해요. 심지어 자신이 만나러 가는 게 아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죠. 彼はこの建物の中にいる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지 레스토랑을 아지트로 위장한 돼지고요. 부차라티는 여기서 지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만 차용한 것 같았어요. 지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일에 대해 밀고하지 않으면 의리를 무조건 지키는 성격이지만 부차라티는 여기서 한 번 더 비튼 성격으로 맞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토미는 엄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효자고 ここだよ母さん 욱하는 성격과 유쾌하지만 어딘가 멍청해 보이는 모습, 동시에 진정한 마피아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 더 나란차에 가깝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캐릭터 성격을 비틀고 그대로 차용만 해서 아라키가 오브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인물 모티브만 다를 거였으면 이런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이전에 택시 드라이버나 이후에 디파티드, 셔터 아일랜드 같은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했었죠. 스콜세지 감독은 연출 기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장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시간, 그리고 의미를 압축시키는 편집 기법을 쓰죠. 스콜세지식 연출의 핵심이기도 한 이 방식은 아라케가 조조 특유의 순간 정지된 감정, 과장된 몰입, 폭발적 해소의 패턴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하면 이러하죠. 좋은 친구들에서 헨리와 토미의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스콜세지 특유의 심리적 폭력이 응축된 사례죠. 그럼 이걸 황금의 바람으로 가져와서 보면 패턴들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조르노와 부차라티가 만나는 장면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조르노가 심리적으로 내몰린 듯한 불쾌한 기분을 전달합니다. 물론 이건 만화니까 여기선 심리적 폭력이 아닌 진짜 폭력을 쓰지만요. 나란차와 포르마조 전투를 해체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들이 일어날 때 배경음악과 호흡을 맞춘 초근접 컷, 반복적인 감정 회상, 클라이막스에서 리듬감 있게 터지는 총공격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은 빠르고 압축적인 리듬으로 조직의 비정함과 인물의 폭발적 감정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마틴 스콜세지와 같은 시대 또 다른 거장이 선택한 방식은 전혀 달랐죠. 그리고 그 감정은 빠른 편집이 아니라 긴 침묵, 조명, 그리고 공간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데 있죠. 우리에게는 열망, 기대, 계획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상황의 노예이자 운명의 노예이기도 하죠. 대부분 이처럼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마피아 이상을 다루는데요. 이 영화는 콜레오네 가문의 사업이라는 닫힌 문 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막내 아들 마이클 콜레오네가 전혀 관련되고 싶어하지 않은 사업이죠. 마이클은 전직 해병대원입니다. 그는 가족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만의 별개의 길을 선택했죠. 비토는 마이클이 상원 의원이 되어 패밀리가 언젠가 실제적이고 깨끗한 권력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것은 비토의 열망이었습니다. 콜레오네 패밀리는 주로 올리브 오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지만 1940년대 조직 범죄는 마약 사업에 발을 담그려 하고 있었죠. Now we have the unions, we have the gambling. They're the best things to have, but narcotics, it's a thing of the future. 그래서 버질 솔로조라는 인물이 마약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요. 네, Don Corleone. 그리고 패밀리는 이것을 기회라면 모두 진행시키자 하지만 Well, I say yes. There's more money potential in narcotics than anything else we're looking at. 비토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고수하며 마약 관여 사업을 거절합니다. 마약은 삶을 파괴하고 사업을 더 더럽게 만들며 사회와 법은 이들을 어두운 곳으로 밀어버릴 테니까요. A harmless vice, but drugs is dirty business. 하지만 첫째 아들인 소니가 회의 중에 마약에 약간의 관심을 보이자 There's a lot of money in that white powder. 비토는 루카 브라시에게 암살 지시를 내려 솔로조를 제거하라 하죠. Make them think that you're not too happy with our family. And... 마약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역으로 루카가 당하면서 비토가 총격을 받게 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집니다. 한편 마이클은 자신을 외부인으로 여겼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는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변하면서 가족을 위해 충성하게 되죠. I'm with you now.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아직도 외부인으로서 모든 방식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봅니다. I don't care what Soletso says about a deal. He's gonna kill Pop. That's it. 다른 형들은 모든 결정을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지만 마이클은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It's not personal. It's strictly business. 그래서 본인이 없다 해도 사업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형들을 대신해 희생하는 길을 택하죠. 이러한 마이클의 행동으로 마피아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이클은 시칠리아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아내를 만나 새로운 삶에서 따뜻한 현실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희생한 방식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예전에는 가능한 많은 길을 위해 선택을 내렸던 반면 이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전부 차단한 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소니가 가족의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만큼의 리더십은 없습니다. 다른 동생들과 달리 소니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곧 약점이 되어 소니에게 돌아왔고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살해당하고
조직은 다시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비토는 패밀리 회의에서 마피아 전쟁 휴전을 요청합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고통을 감당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이죠. 결국 마약이 사업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합니다. 마이클은 형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Tu frate Santino. Non ammazzato. 마이클의 아내도 차량 폭탄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고 이 배우가 누군지 알았던 마이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운명의 노예가 되어 다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시칠리아에서 돌아온 탕하는 순식간에 가족 사업의 리더가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순수했던 이상주의자가 아닌 냉정하고 도덕적으로 모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비토는 마이클과 함께 이 가혹한 현실을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비교하며 패밀리 내부에서 배신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조언하죠. He's a traitor. Don't forget that. 그리고 비토가 죽은 뒤에 마이클은 조직의 보스가 되었고 나머지 패밀리들은 마이클을 제거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를 기회 삼아 조카의 세례식에 참석한 틈을 타서 부하들을 시켜 나머지 4대 패밀리 수장들을 전부 살해하고 스파이까지 전부 제거하여 마침내 차세대 돈 콜레오네가 되죠. 좋은 친구들에서는 황금의 바람의 몇몇 캐릭터의 성격과 행동 패턴, 연출 기법 등 어느 정도 호위팀의 초반 분위기를 나타낸 듯한 느낌을 가져왔다면 베네치아에서 디아블로와 조우하는 시점, 다시 말해 처음으로 권력과 마주하는 시점부터가 대부의 느낌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토대로 황금의 바람에서 대부를 어떻게 녹여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함이지만 갱스터 영화에서는 어둠은 권력자고 빛은 약자를 상징합니다. 대부에서도 처음에 돈 콜레오네가 등장할 때 얼굴이 반쯤 어둠에 가려진 채 스크린 앞에 등장했었고 황금의 바람에서도 보스의 모습이 공개되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익명성과 위압감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대부에서 명장면 중 하나가 마이클이 총을 꺼내기 전 호흡을 다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자신의 손에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부차라티가 콜로세움으로 갈 때 운전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이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후 대화 없이 운전을 합니다. 이 두 방식은 대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인물의 심리 그 자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침묵과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장면은 긴 침묵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요소지만 영화 내에서는 분위기를 잡는 데 탁월합니다. 단순한 설명보다는 침묵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를 보면 돈 콜레오네가 중심에 앉고 구성원들은 원형 구도로 배치됩니다. 이는 겉으로 모두의 의견을 듣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힘은 중심의 무언가 시선에서 나오죠. 호위팀은 언제나 원형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신입이라 주목받는 경향도 있지만 부차라티의 말이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조르노를 중심으로 잡으며 권력의 전의를 시각화하죠. 이때 팀원들의 눈빛이나 순차적인 반응, 조르노의 침묵은 대사보다 강한 설득력을 주죠. 마이클이 가족과의 감정을 끊고 문 안에 들어가면서 케이를 문 밖에 두는 장면은 유명한 엔딩입니다. 이때 문턱은 감정의 경계이자 권력 세계와 일반 세계의 분리선이죠.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리더가 된 마이클은 인간 마이클과 작별합니다. 부차라티가 베네치아에서 트리시와 함께 보스를 만나는 씬은 공간으로 권력을 말하는 방식을 제대로 표현한 연출이죠. 트리시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은 권력이 투명하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을 넘는 부차라티는 조직의 규율 대신 자기 철학을 선택하는데 이때 입구 앞에서 과정들을 일일이 생각하거나 설명하는 장면들은 심리적 결단과 현실 세계 사이의 통로로서 리더가 되는 순간을 시각화하는 장치죠. 납골당에서의 전투에서도 이런 연출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최후에서도 반복되는 공공공간의 낯섦이 존재하죠. 지하도, 병원, 도로변, 들판,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디아블로에게만은 폐쇄된 공간으로서 익숙한 공간이 공포로 뒤바뀌는 어디서든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공간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리더의 최후를 상징하죠. 대부의 클라이막스에선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Do you renounce Satan? 이 장면에서 마이클의 무표정한 얼굴과 유혈낭자한 현장의 대비가 감정적으로 충격을 주는데요. 정작 마이클은 한마디도 폭력을 언급하지 않지만 교차된 장면을 통해 시청자는 마이클이 명령한 사람임을 느끼게 되죠. 황금의 바람도 클라이막스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전투는 비록 교차 편집이 없지만 두 인물의 감정선을 병렬로 배치함으로써 디아블로의 확신과 안심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리고 이후 레퀴엠이 발동되기 직전까지 조르노의 침묵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극대화시키는 장면이죠. 다시 말해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서 파열을 일으켜
서사의 감동이 아닌 연출의 충격으로서 흔히 말하는 뽕에 차오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특히나 몇몇 장면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장면일 텐데 이 두 개만 봐도 대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와 좋은 친구들을 통해 황금의 바람을 해체 분석해봤는데요. 이 컨텐츠가 괜찮으면 나중에 다른 파트도 면밀히 분석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